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어릴 적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누웠는데 무서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적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자기 위해 방 안에 불을 끄고 누웠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어두운 것을 무서워한다고 하는데요. 하물며 낮에도 어둠 속에 갇혀 지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바로 시각장애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 시각장애인에게 생긴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언니, 이 참외 어때? 손 내밀어봐. 좋아 보이는데 작은데 무게도 꽤 나가고. 그지? 그럼 포도도 골라봐. 이건 보랏빛의 알 통통한 거봉. 요건 까만 머루포도. 어디? 이거 송이가 꽤 큰가 봐. 아주 달콤한 향이 나는데 이게 좋겠다. 네 언니 그만 부려먹어. 주물럭거리니까 마트 직원이 눈치 주잖아. 알았어. 근데 언니가 나보다 과일을 더 잘 고르는 걸 어떡해? 어떻게 안 보이는데 그럴 수가 있지? 너 식스센스라고 들어봤지? 이 언니한텐 오감을 넘어서는 특별한 능력이 있거든. 아, 맞아. 내가 언니 옷 훔쳐 입고 몰래 갖다 놔도 귀신같이 알더라. 이놈의 계집애 칠칠치 못하게 맨날 흘리고 들어오니까 그렇지. 허물만 벗어놓고 빨지도 않는 저걸 누가 데려갈까 몰라. 엄마는 맨날 나만 구박해. 말이 씨가 된다고. 엄마 그만해요. 우리 귀엽고 예쁜 막내한테 혼낼 데가 어디 있다고. 대한민국 평균이 넘는 큰 키에 넓은 어깨, 근육질 하체를 지닌 한때 유도 유망주였던 저. 귀여움이라곤 눈 씻고 찾을래도 찾을 수 없는 저를 유일하게 귀엽다고 해주는 사람, 우리 언니는 바로 시각장애인입니다. 언니가 보던 세상은 20년 전 모습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20년 전 그날 언니의 눈은 빛을 잃었거든요. 저는 그때 9살이었습니다. 2살 많은 언니를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던 꼬마였죠. 제가 보기에 언니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글짓기 대회 상도 타고 그림도 잘 그렸죠. 그날은 나와 놀아주지 않고 피아노 연습하러 가는 언니에게 무척 심통이 났었더랬죠. 다신 언니랑 안 놀겠다며 울며 뛰어가는 날 붙잡으려던 언니는 달려드는 오토바이에 저를 밀어내고 대신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저를 구하고 시력을 잃은 것이었죠. 동시에 누구보다 찬란했을 언니의 미래도 빛을 잃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됐지만 언니는 여전히 존경스러운 언니였습니다. 느리지만 뭐든 혼자 힘으로 해보려고 하나하나 익혀나갔죠. 저는 언니의 눈이 되길 자처했고 함께 대학에 입학해 졸업도 동시에 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언니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소울메이트였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언니의 그 식스센스 탓에 평온했던 저의 일상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주라고 합니다. 현정이한테 언니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현정이 언니 양은정이라고 해요. 보다시피 시각장애인이라 현정이에게 많이 신세지고 있어요. 신세는 무슨? 내가 언니 자랑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얘기했지? 우리 언니 작곡가라고. 작곡가라니 대단하신데요. 그럼 저작권료도 꽤 드시겠어요? 아직 무명이에요. 네. 근데 엄청 신기하네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악보도 쓰고 피아노도 치죠? 진짜 안 보이는 거 맞아요? 자기야, 그만. 언니 눈앞에서 손을 흔들어 보이는 태주 씨의 행동이 경박스러웠을까요? 뭐든 저와 같은 취향을 공유했던 언니가 이번만은 다른 의견을 내더라고요. 언니, 오늘 태주 씨 만난 소감이 어때? 목소리 되게 좋지? 얼굴도 잘생겼다? 싹싹해 보이기는 하더라. 근데 어디가 그렇게 좋은데? 성격도 좋고 재밌어. 진상 고객들을 자주 겪어서 그런지 웬만한 일은 화도 안 내고 무엇보다 나한테 잘해주잖아. 그래? 언니 왜? 언니는 별로야? 내 느낌에 솔직히 잘 모르겠어. 약간 가식적인 것도 같고
썩 마음에 들진 않아. 직업이 호텔리어라 그래. 맨날 손님 상대하는데 속을 드러낼 순 없잖아. 언니, 내가 결혼한다니까 섭섭해서 그래? 내가 좋아하니 언니도 당연히 좋아할 줄 기대했는데 흔쾌히 축하해주지 않는 언니가 야속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긴 나를 언니가 질투하는 건 아닌가 생각했죠. 제 남편 태주 씨와는 호텔에서 고객과 호텔리어로 만났습니다. 세미나 때문에 부산 호텔에 머물렀던 저는 다음날 발표 자료가 담긴 USB를 호텔 안에서 잃어버리고 난리를 피웠었죠. 결국 쓰레기통까지 뒤지게 만들어 놓고 뒤늦게 제 가방 안에서 발견해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낼 줄 알았던 태주 씨는 그렇게 미안하면 밥이나 사라고 해서 만난 그 저녁이 우리의 첫 데이트였죠. 광안대교 불빛이 일렁이는 밤바다를 마주했기 때문일까요? 그날 데이트 이후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태주 씨가 서울 호텔로 이직하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태주 씨와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어요. 엄마는 내심 신랑 측에서 장애인 언니가 있는 저를 꺼려할까 걱정하셨거든요. 그런데 다행인지 태주 씨는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신 후 조부모님 손에 자라 부모와 왕래가 별로 없었기에 언니를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 점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셨고 태주 씨와의 결혼 승낙은 쉽게 이루어졌죠. 현정아, 꼭 행복해야 해. 걱정 마. 이번엔 언니의 식스센스가 틀렸다는 걸 보여줄 테니까. 언니야말로 나 없어도 씩씩하게 잘 지내. 알았지? 언니와 헤어져 가정을 꾸리게 된 저는 친정에 자주 들르겠다는 약속이 무색하게 저만의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저 둘 다 부모의 지원 없이 신혼살림을 시작했기에 일단은 커리어를 쌓아 집을 사는 게 목표였죠.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방 2개짜리 전세였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진상 고객들과 씨름하느라 녹초가 되어 들어왔고 광고회사를 다니는 저는 프로젝트 마감 기한을 맞추느라 야근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죠. 서로 피곤해 짜증내는 일이 많다 보니 종종 다투기도 했습니다. 언니의 식스센스가 맞는 건가 잠깐 고민하기도 했죠. 또 라면이야? 딴 거 없어? 그럼 치킨이라도 시킬까? 됐어. 나 안 먹어. 나도 일하고 왔어. 자기만 힘든 거 아는데 왜 신경질이야? 미안. 오늘도 손님 하나가 객실에서 머리카락 나왔다고 난리치는 바람에 날카로워졌어. 이 일을 때려치던가 해야지.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 생겼다니까. 원래 일보다 사람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저도 광고주 비위 맞추느라 쉽지는 않지만 저희 남편은 매일 고객들을 상대하다 보니 더 힘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던 남편은 어느 날 취미라도 있어야겠다며 컴퓨터를 사오더니 옷방 한켠에 설치하더군요.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오죽하면 저럴까 해서 참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컴퓨터 게임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었는지 그 이후엔 짜증이 눈에 띄게 줄더군요. 그리고 실컷 게임을 하고 나오면 기분이 좋아져서 이것저것 집안일을 도와주는 게 나쁘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했던 신혼이 무사히 지나가고 결혼 1년쯤 되던 해에 비보가 날아들었죠. 현정아, 엄마가 쓰러지셨어. 저희 엄마는 여장부셨습니다. 일찍이 아빠와 이혼하시고 시장에서 한복 가게를 하며 딸 둘을 키워오셨죠. 게다가 시각장애인인 언니를 돌보면서도 힘들단 내색도 안 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나와 언니의 의지가 되던 엄마가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침대 옆에 쓰러지신 채로 말이죠. 같은 공간에 있었던 언니는 큰 슬픔과 좌절에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일찍 발견했다면 엄마가 저렇게 허망하게 가지 않았을 텐데. 난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엄마가 넘어진 줄도 몰랐어. 그깟 음악이 뭐라고 소리도 못 들었을까? 다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게 왜 언니 탓이야. 언니가 안 보이는 건 내 탓이니까 그럼 나 때문이란 얘기잖아. 언니, 우리 그만 울자. 엄마 우리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 이제 편한 데 가셨다고 생각하자, 응?
하지만 언니는 엄마의 죽음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앞이 안 보여도 씩씩했던 언니는 심한 자책감에 웃음을 잃어버렸죠. 어느 날 집에 가보니 불도 안 켜진 깜깜한 집, 엄마 방에서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더군요. 그것도 몇 끼를 굶은 채 말이죠. 이러다 언니마저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용기 내서 물어보았죠. 자기야, 우리 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 처형이 그러제? 그건 아닌데 내가 안 되겠어. 혼자 두면 무슨 일이라도 날까봐 너무 걱정돼. 안 돼. 방도 없잖아. 나한테 언니가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 언니 눈 저렇게 된 거 다 나 때문이라고. 종일 시달리다 유일하게 쉬는 데가 집인데 이 집에서도 스트레스 받으라고? 당신이야 괜찮지만 난 안 돼. 불편해서 싫어. 언니 신경 쓰이게 안 할 거야. 웬만한 건 도움 안 받고 다 한다고.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데 당신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녀도 괜찮다니까. 암튼 난 싫어. 그렇게 알아?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불편함이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섭섭하더군요. 한때는 내 분신 같은 언니였는데 그냥 이대로 둘 순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데 며칠 후 남편이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언니 얘기를 꺼내더군요. 내가 당신 얘기 듣고 고민을 좀 해봤는데 처형 그렇게 혼자 두고 당신 마음 편할 리도 없고 집으로 모셔와. 자기, 진짜야? 나 언니랑 같이 살아도 돼? 근데 너도 알지만 이 집은 힘들어. 방이 3개는 돼야 할 것 같은데. 당연하지. 언니 설득해서 살던 집 처분해서 합치면 돼. 남편의 허락에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당장 이사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처음에 언니는 혼자 있겠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언니 덕에 우리도 넓은 집에 살 수 있는 거라며 설득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언니는 그제야 알겠다며 동의하더군요. 언니, 이 집 어때? 오래된 아파트라 낡긴 했는데 근처에 시각장애인 센터도 있고 지하철도 가깝고 괜찮을 것 같은데. 너랑 제부 회사 가긴 괜찮아? 그럼 그런 것도 고려했지. 그리고 이 집 사는데 반 이상이 언니 돈인걸. 우리가 언니한테 얹혀 사는 거야. 그게 왜 내 돈이야. 엄마 유산인데. 어쨌든 말이라도 고맙다. 그렇게 언니는 저희 식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방 1개는 언니가 쓰고 나머지 1개는 부부 침실.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원하던 서재 겸 게임방을 만들어 주었죠. 저는 언니와 함께 지내게 되니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은 회사 다녀오면 서재방에 틀어박혀 혼자 게임을 즐겼기에 저는 내심 심심했거든요. 그렇다고 저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푸는 남편을 말리지도 못해 혼자 섭섭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마음 통하는 언니와 수다를 떨며 쉴 수 있으니 남편에 대한 불만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언니와 일반인이 함께 사는 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죠. 어느 날 집에 귀가하니 거실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파 옆에 세워두었던 스탠드는 각과 분리된 채 쓰러져 있고 협탁 위에 놓았던 액자와 꽃병은 거실 구석에 처박혀 있더군요. 그리고 언니는 무릎과 팔 등 군데군데가 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된 거야? 넘어졌어? 내가 분명히 거실 동선을 철저히 외웠는데 발 받침대를 생각 못했나 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무언가 많이 바닥에 떨어졌어. 미안해 현정아. 많이 엉망이 됐지? 저희 언니 기억력은 비상하거든요. 제자리에 놓인 것들은 철저히 기억해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눈이 보이는 줄 착각할 정도입니다. 어제도 몇 번이고 집안 동선을 체크하는 것을 봤기에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죠. 제가 먼저 출근하고 남편이 조금 있다 출근하기에 동선이 흐트러졌다면 남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당신 나 나가고 나서 의자 발받침대 위치 바꿨어? 그랬던 것 같아. 그럼 어떡해. 언니가 걸려 넘어졌잖아. 큰일 날 뻔했다고. 정말? 몸은 괜찮으셔?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언니가 얼마나 놀랬겠어.
그 정도는 피할 줄 알았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우리 언니는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이야. 사고로 시신경이 손상돼서 그래. 빛과 어둠은 인지하는데 다른 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물건 위치 같은 거 절대 바꿔놓으면 안 된단 말이야. 알았지? 저는 혹시라도 모를 사고를 감수하기 위해 아예 집 구조를 심플하게 바꾸었습니다. 위험해 보이는 구조물들은 다 치우고 선반 모서리는 보호 테이프로 둘렀죠. 설탕, 소금 등 양념통에는 점자 테이프를 붙여 언니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제 문제없이 우리 부부와 동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언니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곡 일 때문에 외출하고 돌아온 언니의 얼굴이 울긋불긋한 게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그래? 오돌도돌 빨간 게 많이 올라왔어. 알러지인가? 아, 이거 내가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정신이 없나 봐. 자꾸 안 하던 실수를 해. 왜? 무슨 일인데? 내가 로션을 바르고 외출한다는 게 폼 클렌징을 바른 거야. 그 위에 붕까지 발랐으니 종일 피부가 간지럽고 눈도 따갑더라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는데 거품이 나는 거 있지? 확인해 보니까 화장실엔 로션이 있고 화장대에 클렌징이 있더라고. 언니가? 그런 실수 잘 안 하잖아. 물건 놓는 자리 기가 막히게 기억하는 사람이?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요즘 환청도 들리는 것 같아.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너희 부부 출근하고 나면 나 혼자잖아. 근데 자꾸 누가 옆에서 날 보고 있는 것 같아. 가까이 현관문 여닫는 소리도 들리고. 헤이 언니, 그건 알겠다. 여기 아파트가 낡아서 방음이 시원치 않거든. 옆집 애기 우는 소리까지 다 들리잖아. 그런 거겠지? 그럼 언니가 아직 새 집에 적응을 못해서 그래.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단 감각이 예민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언니가 환경이 바뀌어 예민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사고가 없던 언니한테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날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갑작스럽게 언니한테 전화가 왔었죠. 언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현정아, 나 좀 도와줘. 왜? 뭔데? 나 식탁 위에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 같아. 뭐? 언니, 꼼짝 말고 있어. 나 지금 갈게. 정신없이 집에 와보니 언니는 발바닥에 피를 흘린 채 움직이지도 못하고 울고 있더군요. 언니 주변에는 깨진 유리컵 조각이 사방으로 비산해 있었습니다. 저는 떨어진 유리 조각들을 깨끗이 치우고 언니 발에 상처도 치료했죠. 다행히 크게 베이진 않았지만 얼마나 놀랐을까 싶어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미안해 현정아. 너 회사 일도 바쁠 텐데 나 때문에. 아니야. 집에 유리잔을 다 없애버려야 했는데 내가 그 생각을 못했다. 근데 저게 왜 나와 있었지? 언니는 유리잔 사용 안 하잖아. 나도 모르겠어. 식탁을 짚고 부엌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잔이 떨어졌어. 유리잔이 식탁 위에 있었단 얘기야? 그럴 리가 없는데. 몰라. 현정아, 그러고 보면 요새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아. 분명히 내 방 화장실에 휴지를 넣어놨는데 볼일을 보려고 하면 휴지가 없어서 낭패스러웠던 적도 있고 바깥에 비가 와서 창문을 닫았는데 자꾸 창문이 다시 열리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자꾸 누군가 옆에서 날 보고 있는 기척이 느껴져. 부엌 쪽에서 물소리가 나기도 하고 음악 볼륨이 자기 멋대로 켜지기도 하고. 나 너무 무서워 현정아. 솔직히 언니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겨진 집에 누군가 몰래 들어올 리도 없고 아니면 언니가 진짜 식스센스 같이 영적인 존재를 감지하는 능력이라도 있는 걸까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는 그보다 엄마의 부재로 인해 언니의 불안감이 과대망상으로 표출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됐죠. 언니, 나랑 병원 한번 가볼래? 병원이라니? 언니, 엄마 돌아가시고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잖아. 혹시 우울증이나 뭐 그런 게 아닐까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좀 지나보면 나아지겠지.
제가 언니 얘기를 믿어주지 않자 언니는 기분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언니 편을 들어줄 수는 없었죠. 저는 답답한 마음에 남편을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여보, 언니가 이 집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렇게 조심성 많은 언니가 컵을 깨트렸다니까. 당신 혹시 식탁에 물 먹고 유리잔 놓은 거 아니지? 그럴 리가 있나. 그리고 난 머그컵 쓰잖아. 아침에 물 먹고 개수대에 놓고 나왔구만. 근데 왜 그러지? 나한테 섭섭한 게 있나? 당신 혹시 우리 언니한테 섭섭하게 군 거 있어? 그럴 리가 없잖아. 퇴근해서 저녁 식사만 하지 부다칠 일도 없는데. 그게 오히려 문제인 것 같아. 자기 우리 언니한테 너무 대면대면하게 굴지 말고 좀 잘해줘. 알았어. 나도 신경 쓸게. 저와 남편은 그날 이후 언니를 위해 집을 대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컵은 플라스틱으로 모두 교체했고 밥공기나 접시도 노시나 스텐으로 바꾸었죠. 남편은 일부러 음악 감상을 좋아하는 언니를 위해 새 스피커를 설치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 이후에도 언니의 불안은 나아지는 기미가 없었어요. 저와 같은 공간에 있을 때도 오들오들 떨기도 하고 식은땀을 흘리기도 했죠. 또 멍하게 한 곳을 응시하고 있다가 제가 건들면 깜짝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언니, 나 설거지 끝냈어. 우리 드라마 보자. 왜 이렇게 놀래? 지금도 무슨 소리 들려? 아니야, 지금은. 너 있으면 안 나타나. 언니, 무슨 소리야? 귀신이나 유령이라도 있다는 거야? 뭔가 있어. 분명히. 언니, 속상하게 자꾸 왜 그래? 예전엔 이런 일 없었잖아. 현정아, 그래서 말인데, 나 나가서 따로 살면 안 될까? 언니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이 집이 언니 집인데. 언니 자꾸 그러면 나랑 태주씨 이 집에서 나간다. 속상한 저는 그날 언니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릴 때 싸운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죠. 태주 씨를 간신히 설득해 함께 살게 되었는데 몇 주 지내지도 않고 나가겠다니 야속하기만 했어요. 저는 언니와도 잘 아는 친구를 만나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귀신이라도 있는 걸까? 언니가 억지 부릴 사람은 아닌데 너무 이상해. 너 예전부터 너네 언니 식스센스 있다고 했잖아. 귀신같이 잘 맞춘다고. 그거야 농담이었지. 눈이 안 보이니 다른 감각이 발달한 건 맞지만 실제로 영적인 존재를 느낄 수도 있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 하긴 동네가 재개발 구역이라 빈집들도 있고 밤에는 을씨년스럽기도 해. 집터가 안 좋은가? 진짜 이사라도 해야 하는 걸까?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어쨌든 넌 집에 혼자 있는 언니가 걱정되는 거잖아. 그럼 CCTV라도 설치해봐. 언니가 종일 뭐 하는지 볼 수 있게. 생각도 못했었는데 친구의 제안에 귀가 번쩍 뜨이더군요. 저는 그 길로 소형 CCTV를 사서 몰래 거실과 언니 방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언니에게 미안하지만 만약 언니가 아무 일도 없는데도 사건을 지어낸다면 심각한 상태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하루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CCTV 설치 후 저는 회사에서 급한 일이 터져 정신없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야근 후 집에 들어와 보니 언니가 또 방에 틀어박혀 울고 있더군요. 자세히 보니 화상 입은 듯 손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언니, 손이 왜 이래? 다친 거야? 데었어. 어쩌다가 내가 국 데울 때 가스 말고 전자레인지 쓰랬잖아. 뜨거운 물에 데이면 큰일 난다고. 내가 한 거 아니야. 혼자 저절로 켜졌어. 부엌에 갔는데 물 끓는 소리가 나서 언니 그만! 그냥 솔직히 말하면 되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 어떤 귀신이 가스레인지로 물까지 끓여. 됐다. 나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만 들어가 잘게. 언니도 자. 회사에서 종일 이리저리 치이고 온 저는 언니와 더 이상 대화할 마음이 나지 않더군요. 언니에게 잘해주고 싶었는데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속상한 마음에 언니에게 짜증은 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자기야, 언니 데리고 온 건 내 욕심이었을까? 언니가 저러니까 너무 속상해. 그러게.
처형 몸은 불편하지만 사람 쿨하고 괜찮아 보였는데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가긴 해. 우울증인가? 엄마 돌아가신 충격이 너무 큰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처형 원하는 대로 내보내는 게 어때? 그럼 이 집은 팔아서 다시 나누자고? 그냥 자그마한 원룸 임대해서 월세로 사시면 되잖아. 저 앞 빌라는 비싸지도 않더만. 안 돼. 일부러 아파트 왔는데 거긴 더 위험해서 불안해. 언니는 여기서 못 살겠다 하고 남편도 언니를 내보내자 하니 심각하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추억이 있던 집까지 팔고 합쳤는데 언니를 조그만 원룸 안에 혼자 살게 두는 건 제가 용납할 수 없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회사에서 바쁘게 뛰어다니던 날이었어요. 애써 만든 광고 촬영분을 날려버려 재촬영을 준비하느라 정신 없었죠. 그래서 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확인했지만 무슨 일이 있겠나 싶었죠. 또 무언가 있다며 무섭다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보니 언니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급하게 언니에게 전화했지만 여러 번 걸어도 받지 않더군요. 그제야 덜컥 겁이 난 저는 여기저기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큰일 났어. 언니가 안 보여. 집 주변이라도 뒤져봐야 할 것 같은데 자기 언제 들어와? 그래? 어떡하지? 호텔 예약이 꼬여서 이거 해결해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안해. 뭐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던가. 요즘 따라 자주 늦게 들어오는 남편. 언니를 불편해해서 늦는 걸 저는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도와줬음 싶었지만 한치 건너 두치라고 크게 걱정도 안 하는 기색이더군요. 저만 혼자 발을 동동 구르며 지인들께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때 띵동 벨소리가 났죠. 누구세요? 복지관이에요. 은정씨 모시고 왔습니다. 언니! 언니가 복지관 선생님과 동행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반가움에 현관문을 여는데 글쎄 언니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언니, 팔 왜 그래? 병원 다녀오신 거예요? 집에서 넘어지셨나 봐요. 그게 하필 오른팔이라 지팡이 짚고 혼자 나올 수가 없어서 저희 쪽에 전화를 주셨고요. 언니, 미안해. 그래서 전화한 건데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나 괜찮아. 선생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현정아, 나 먼저 들어가서 씻을게. 언니. 방에 들어가는 언니는 기운이 많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걱정스런 마음에 복지관 선생님을 붙잡고 이것저것 여쭤보았죠. 언니 팔목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다친 건가요? 그건 아니고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당분간은 아프니까 팔 쓰지 마시고 소염제 챙겨 드시면 된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는 제가 챙겼어야 했는데. 그런데 선생님, 몇 시에 병원 갔길래 이제 온 거세요? 언니가 전화도 안 받고 해서 너무 걱정했거든요. 사실 경찰에 신고하려던 참이었어요. 은정 씨는 아마 병원에서 무음으로 바꿔놨을 거예요. 그건 그렇고 은정 씨가 집에 들어가길 싫어하더라고요. 혼자 있기 무섭다고.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 계시다가 지금 같이 온 거고요. 근데 집에 무슨 일 있으신가요? 은정 씨는 항상 밝고 씩씩한 분이었는데 요즘은 말도 없고 고민이 많아 보여요. 네. 복지관 선생님을 보내고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언니는 날 구하려고 눈을 잃었는데 난 언니가 아픈데도 모른 척 한 셈이니까요. 겉으로는 언니를 위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언니가 귀찮았던 겁니다. 제 자식이었다면 그랬을까요? 엄마 곁에선 사고 한 번 없이 잘 지내던 언니가 제 곁으로 오면서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니,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해. 아니야, 너 회사에서 바쁜 거 아는데 뭐. 내가 아까는 놀라서 나도 모르게 전화한 거야. 이젠 괜찮아. 내가 안 괜찮아. 엄마였다면 가게 접고 한달음에 달려왔겠지. 내가 언니 보호자인데 너무 이기적이야. 못됐어.
안 그래. 우리 현정이가 얼마나 귀엽고 예쁜 앤데.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귀여워. 언니 눈이 안 보이니까 속고 있는 거라고. 나한테 식스센스가 있잖아. 그래서 다 알아. 네가 날 얼마나 위하고 아끼는지. 치, 알면 됐다 뭐. 근데 언니 어쩌다 다친 거야? 화장실에서 넘어졌어? 그게 바닥에 무슨 병 같은 게 있었나 봐. 거실에서 밟고 미끄러졌어. 병이 바닥에 있었다고? 응. 내 말 또 못 믿겠지? 아니야. 재활용하다 떨어뜨렸던 것 같아. 언니 미안. 앞으로는 조심할게. 그리고 실은 아니야. 나 피곤해서 이만 잘게.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 언니 푹 쉬어. 언니를 재우고 나오면서 저는 또 의문이 들었습니다. 분명 집안 어디에도 밟고 넘어질 만한 병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출근하기 전에 항상 점검하기 때문에 언니 추측이 틀린 것을 알고 있었죠. 언니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미안하다 했지만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고요. 이대로 이 집에 함께 있는 게 언니한테 과연 이로운 것일까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더군요. 처형은 당신 전화도 안 받고 어디 계셨던 거야? 병원 갔다가 복지관에 있었나 봐. 병원은 왜? 오늘 거실에서 넘어진 모양이야. 병 같은 걸 밟았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 그런 게 뭐가 있나? 냉장고나 찬장에 있겠지. 그런데 그게 바닥에 있을 리가 없잖아. 그렇지? 그럼 뭘 밟고 넘어진 걸까? 정말 귀신이라도 있나? 글쎄. 처형에게 반한 총각 귀신일까? 저것도 농담이라고. 남편의 실없는 소리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러고 보니 지난주에 설치한 CCTV가 생각났습니다. 그걸 보면 언니가 어디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 수 있겠다 싶었죠.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하고 난 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언니가 심리적으로 이 집이 불안하다면 새로 집을 마련해 줄 생각까지 한 거죠. 어찌됐던 제 뜻보다는 언니가 편안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다음날 저는 언니가 좋아하는 치즈케이크와 CD 한 장을 사들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척이 들리면 거실로 나와 저를 반겨주던 언니가 나오지 않더군요. 언니 나한테 아직 삐졌나? 걱정스런 마음에 언니의 방문을 열고 보니 온 방 안에 옷가지와 소지품들이 늘어져 있고 언니가 트렁크에 짐을 싸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단정하던 모습은 어디 갔는지 헝클어진 머리에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큰일이 난 게 틀림없었습니다. 언니, 왜 그래? 또 무슨 일이야? 현정아, 나 당장 나갈래. 나 여기서 못 살아. 언니, 지금 나가면 어디로 가려고? 가더라도 나중에 가자, 응? 나 나간다니까? 제발 보내줘. 나 더 이상 못 견딘다고. 언니 왜 그러냐니까. 설명을 해줘야 결단을 하지. 아우, 나 나갈래. 나 나갈 거야. 지팡이도 안 챙기고 현관문 쪽으로 달려나가는 언니를 간신히 붙잡아 진정시켰습니다.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아무리 물어도 언니는 대답하지 않더군요. 흥분은 가라앉혔지만 이 집에서 나가겠다는 언니의 결심은 도저히 꺾을 수 없었죠. 언니 혼자 보낼 수 없던 저는 그날 밤은 언니와 함께 나가서 자기로 결심했습니다. 나가기 전 CCTV를 녹화했던 자료와 노트북을 함께 챙겼죠. 오늘 밤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언니를 혼자 살게 내보낼지 치료를 받게 할지 결정하기로 했죠. 그렇게 언니와 나는 근처 호텔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인지 얘기해주면 안 돼? 또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린 거야? 부딪히거나 넘어졌어? 현정아, 부탁이야.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나 그냥 나가게만 해줘. 그래 언니, 여긴 괜찮으니까 푹 자. 낯선 호텔방이 언니에겐 오히려 안식처였는지 언니는 금방 잠들더군요. 저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CCTV에는 그 미스테리의 진실이 담겨 있을까요? 저는 부디 해답이 들어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CCTV 영상이 담긴 USB를 노트북에 꽂아 넣었습니다. 영상의 시작은 제가 CCTV를 설치한 날의 모습이었죠. 저와 함께 집에 있었던 언니는 평소와 동일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번에 언니가 그 귀신이란 게 제가 있을 땐 안 나타난다는 말이 생각나더군요. 그래서 화면을 빠르게 돌려 모두 출근한 후 언니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왜 태주씨 현관까지 갔다 왜 다시 들어오지? 소지품을 깜빡했나 보네. 화면을 보니 남편이 현관에서 나갈 것처럼 현관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고 들어오더군요. 저는 당연히 남편이 안 가져간 게 있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방 쪽으로 가지 않고 거실에 조용히 서 있는 겁니다. 마치 누굴 기다리는 것처럼요. 잠시 후 방에서 나온 언니가 냉장고 과일칸에서 사과를 하나 꺼내더군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는 식탁 위에 사과를 잠시 놓고 물잔을 꺼내 물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먹던 사과를 슬쩍 가지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저걸 왜 가져가? 깎아주려는 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화면에서 언니는 먹던 사과를 찾았지만 식탁 위에 없자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사과를 식탁 위에서 굴리더군요. 곧이어 사과가 바닥에 떨어지자 언니는 떨어진 사과를 찾으려고 무릎을 꿇고 거실 바닥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니 손이 사과에 닿을 때쯤 남편이 사과를 발로 차서 다른 데로 굴려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 미친! 언니가 공포에 떨며 바닥을 더듬거리고 있는 모습에 저는 심장이 떨려 화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던 겁니다. 언니가 겪은 기이한 현상들, 물건의 위치가 바뀌고 창문이 혼자 열리고 TV 볼륨이 멋대로 오르내리는 미스테리의 비밀. 귀신이 아닌 바로 제 남편인 거였죠. 더 소름 끼쳤던 건 그렇게 버둥거리며 바닥을 더듬는 언니를 보며 키득키득 웃는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탈을 쓴 악마였죠. 이 한 장면에서 모든 의문은 풀렸습니다. 그에 따른 결론도 오래 걸리지 않았죠. 이 악마를 끊어내고 단죄해야 했습니다. 충격에 뇌를 울리던 제 심장 소리가 차차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더욱 차올랐고 그럴수록 제 머리는 더욱 냉정해지더군요. 제가 여기서 흥분하고 흔들리면 내 언니를 지키지 못할 테니까요. 이제는 내가 언니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수치심과 고통을 안겨준 그 인간에게 철저히 복수할 것을 다짐했죠. 그나마 CCTV 증거가 있는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들고 CCTV 설치 전 언니가 겪었던 일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유리잔을 깨트려 언니를 다치게 한 것도 그 인간일 테니까요. 그리고 CCTV 영상을 다시 재생시켜 그 인간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기 시작했죠. 남편의 직장은 저보다 가까워 평소 40분 정도 늦게 출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는 제가 출근하고 10분 후 출근하는 척 현관문을 열더군요. 그리고는 몰래 집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는 나갈 때까지 언니를 괴롭히고 그 모습을 즐거운 듯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영상을 보는 것은 제게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정말 그 인간은 멀쩡한 사람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시각장애인인 언니를 괴롭히고 있었으니까요. 닫힌 창문을 몰래 열어놓고 TV 볼륨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건 약과였습니다. 작곡일을 해야 하는 언니의 오디오 리모컨을 에어컨 리모컨과 바꿔놓고 심지어 숨겨놓기까지 하더군요. 언니는 에어컨이 켜진 줄도 모른 채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날 영문도 모르고 왜 에어컨을 켰냐고 언니에게 짜증을 냈었죠. 또 어느 날은 로봇 청소기를 켜더니 언니가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언니는 피해 다녔고
그 인간은 언니가 도망치는 방향으로 게임하듯 로봇 청소기를 조종하더군요. 언니가 무서워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궈버리자 남편은 약이 올랐는지 거실 TV 볼륨을 크게 높였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끝까지 나가지 않았죠. 영상을 보며 저는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그 악마가 물이 든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 찢어 죽일 새끼. 정말 욕짓거리가 튀어나오더군요. 영상의 날짜를 보니 그날이었습니다. 언니가 가스레인지에 손을 대어 벌겋게 퉁퉁 부은 날이요. 영상을 보니 언니가 한참 후에 거실로 나와 이상한 냄새를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빈 냄비가 타고 있으니 당연한 거였죠. 언니는 가스레인지를 확인하려다 불 위에 있는 냄비에 손을 대이고 만 겁니다. 어머 언니 어떡해. 얼마나 뜨거웠을까. 저는 영상을 보며 숨죽여 울었습니다. 저는 이날 언니에게 왜 전자레인지를 쓰지 가스를 켰냐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언니가 본인이 켠 게 아니라고 하자 왜 거짓말을 하냐고 버럭 화내고 방으로 왔었죠. 그날 언니한테 소리치고 속상해 잠도 못 잤는데 당한 언니는 얼마나 억울하고 아팠을까요? 저는 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 인간을 남편으로 택한 건 바로 나였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언니가 저에게 보였던 행동들이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넘어져 다친 날도 오늘도 언니는 어떻게 된 일인지 제게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죠. 제가 믿지 않을 거라 여긴 겁니다. 그리고 이 짓을 벌인 사람이 제 남편인 걸 눈치챈 거겠죠. 사실을 얘기해도 내가 믿지 않을 게 분명하기에 무조건 이 집을 나가겠다고 우긴 겁니다. 다음 날 영상을 보니 제 생각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언니는 제 남편이 늦게 출근하는 것을 알아냈는지 문을 걸어 잠그고 아예 나오질 않더군요. 그렇게 며칠 남편은 허탕을 치는 것 같더니 언니를 나오게 하려고 밖에서 벨을 누르는 것 같았죠. 벨소리에 그제야 언니가 나오자 언니 발 앞에 맥주병을 슬며시 놓았고 맥주병을 밟은 언니는 엉덩방아를 찧으며 크게 넘어지고 만 거였어요. 아파 신음하는 언니를 보고 그 악마는 한 손으로 예스를 외치며 맥주병을 들고 슬며시 현관을 나가버리더군요. 이날 손목에 깁스를 한 채 복지관 선생님과 함께 들어오던 언니를 기억합니다. 생기를 잃고 초췌한 모습이었죠. 얼마나 이 집이 끔찍했을까. 얼마나 들어오기를 주저했을까. 그런데도 언니는 제 사과를 받아주고 여전히 귀엽고 예쁜 동생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제 남편을 의심하고 있으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본인은 괴롭힘을 당할지언정 제 가정은 깨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바로 오늘 아침 영상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언니가 당장 나가겠다고 못 산다고 절규했을까요? 저는 자꾸 앞을 가리는 물기를 연신 닦아내며 눈을 부릅뜨고 영상에 집중했습니다. 역시 이날도 남편은 나가는 척 현관문을 닫더니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눕더군요. 아마도 늦게 출근하는 날인지 아예 누워 자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안심하고 거실로 나왔고요. 물을 마시고 간단한 과일로 끼니를 때우고 언니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언니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언니가 이날은 방문을 잠그지 않은 겁니다. 아마도 남편이 나갔을 거라 확신했겠죠. 저는 화가 나서 화면을 보면서도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와 세탁실로 들어가더군요. 확대해서 살펴보니 언니 속옷이었습니다. 헐, 이 인간이? 저는 재빨리 언니 방에 달린 CCTV 영상을 뒤졌습니다.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와중에 저는 이를 악물고 날짜를 찾아 영상을 다시 재생시켰죠. 새 집으로 이사 와서는 언니가 불편하지 않도록 욕실 딸린 방을 주었습니다. 안방문만 걸어 잠그면 편하게 씻고 벗고 생활할 수 있었죠. 영상을 보니 언니는 샤워하기 전
속옷을 미리 꺼내 욕실 앞에 놓고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날도 그렇게 속옷을 준비해뒀는데 이 인간이 가져가 버린 것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속옷을 치워놓고는 다시 언니 방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곤 핸드폰을 손에 들고 욕실을 향해 있더군요. 마치 영상을 찍으려는 사람처럼요. 차마 더 이상 제 입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건 정말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처형한테 저런 인간 같지 않은 짓을 벌일 수 있는 걸까요? 이건 명백히 범죄입니다. 차라리 언니가 이 상황을 몰랐다면 다행일 텐데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말더군요. 언니가 없어진 속옷 때문에 당황하고 있을 때 남편의 핸드폰 벨이 울린 겁니다. 갑작스런 벨소리에 언니는 비명을 지르고 이 인간도 당황했는지 허둥거리며 그대로 뛰쳐나가더군요. 이것으로 그 악마의 모습은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끝이 아니었죠. 허공을 향해 울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나갈게요. 다신 안 올게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제발. 제발. 나한테 왜 그러세요? 당장 나갈게요. 네? 그러니까 제발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 언니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있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항상 단정하던 언니가 머리를 산발한 채 정신 나간 여자처럼 방을 뒤집어 놓았던 게 이제야 이해가 갔죠. 저는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CCTV 영상의 중요 부분을 분초 단위로 다 기록하고 범죄 사실을 서술해 놓았죠. 또 남편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은 게 있으니 그것도 압수하면 증거가 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언니에게 사죄하고 악마를 응징하러 함께 경찰서로 가는 거였죠. 언니,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나 이제 다 알았어. 네가 뭘 잘못해. 내가 못나 그렇지. 언니도 알았지. 알면서 나한테 얘기 안 한 거지. 무슨... 언니 그동안 겪은 거 다 내 남편 그 인간이 한 짓이잖아. 제 말을 들은 언니는 비로소 목이 매도록 울더군요. 그동안 겪은 비참함과 억울함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너 어떻게 안 거야? 언니가 걱정돼서 CCTV 달아놨었어. 그동안 바빠서 확인 못하고 있다가 어젯밤에야 영상을 봤어. 내가 좀 더 일찍 확인했으면 언니 다치지도 않았을 텐데 내가 너무 원망스러워. 너무너무 미안해. 앞으로는 다신 아프게 안 할 거야. 그리고 반드시 그 인간한테 복수할 거야. 괜찮아. 그냥 나만 나가 살면 돼. 언니가 왜 나가? 그 인간이 나가야지. 나 그 인간 경찰에 신고할 거야. 어떻게 그래? 네 남편이잖아. 이혼할 거야. 그런 쓰레기랑 어떻게 살아? 언니, 날 위해서라도 용기 내줘. 권태주, 당장 고소하자.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고 장애인 권익옹호기관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언니가 겪은 것은 심각한 장애인 학대 사례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았죠. 그리고 언니를 병원에 데리고 갔었던 복지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잡혀온 남편은 뻔뻔했습니다. 장애인 학대로 신고받았다고 하자 펄쩍 뛰더군요. 대체 누가 신고합니까?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닌 처형을 왜 학대하냐고요? 이러시면 곤란한데 그럼 없는 얘기를 지어낸단 말이에요? 네, 전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형사님도 보셨으니 아실 거 아닙니까? 제 처형이 눈이 안 보여요. 장님이라고요. 혼자 넘어지고 굴러놓고 무슨 증거로 제 탓을 한답니까? 이거 구속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부인 말대로 인간 말종이네 이 사람. 뭐라고요?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보세요 권태주 씨. 증거가 왜 없어? 이거 보고도 발뺌할 겁니까?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주자 남편은 아연실색하더군요. 꿈에도 몰랐겠죠. 이런 영상이 있을 줄은. 사람이라면 다친 동물도 가엾게 여기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가끔 동물을 괴롭히는 사람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TV 뉴스에 나오기도 하죠. 하물며 언니는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보호해주지 못할 망정 약점을 비웃으며 상해를 입힌다. 이건 사람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 거죠. 지나던 형사들도 영상을 힐끗 보더니 뭐 저런 새끼가 다 있냐며 혀를 차고 가더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쳤나 봐요. 실은 호텔에 하도 진상 고객들이 많아 제가 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여기저기 치이고 밟히다 보니까 제가 잠시 돌았나 봅니다.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한테 돌을 던져요? 그 사람이 당신 처형이고 앞이 안 보이는 장애인이라고. 이 영상 없었으면 끝까지 발뺌했을 거 아니야, 이 당신? 사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 처형이 더듬거리며 헤매는 게 재밌어서 제가 웃을 일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한 건데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좀 심해진 것 같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남편의 진술을 듣고 있던 저는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원래는 없는 척 지켜보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뛰쳐나가 그 인간의 뒤통수를 후려 갈겼습니다. 야, 넌 남 아픈 게 재밌냐? 아파서 헤매는 게 즐거워?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야? 잠깐 눈이 돌아서 있는 힘껏 그 인간의 머리칼을 쥐고 흔들었죠. 아마 머리 어디쯤 원형 탈모가 생겼을 겁니다. 제 심정을 이해해준 형사님의 배려로 훈방 조치로 끝났지만 더 이상 경찰서에 남아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경찰에게 물어보니 남편이 핸드폰 영상 찍은 것은 끝까지 부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핸드폰에도 파일이 없어서 데이터 복구를 의뢰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경찰이 증거를 찾지 못할까 불안했죠. 그 인간의 여죄를 반드시 밝혀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거실 쪽 CCTV만 확인하고 언니 방 영상은 마지막 날만 본 게 생각나더군요. 혹시 안 본 영상에서 다른 증거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언니 방 영상을 첫날부터 재생해 보았습니다. 언니는 제가 없을 때는 방문을 잠가 놓고 있었고 제가 있을 때는 남편이 들어갈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언니 방 영상에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니와 내가 함께 외출한 날 남편이 언니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아무도 없는 방에 왜 들어가지? 화면을 보니 본인이 언니에게 선물로 준 오디오 뒤편을 만지고 있더군요. 무언가를 조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언니 방으로 가 오디오 뚜껑을 열고 안을 살펴보았죠. 그랬더니 믿을 수 없는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탁구공 크기 마냥 작은 몰카가 숨어 있는 겁니다. 집으로 온 경찰은 그 물건이 몰래카메라임을 확인해 주었죠. 그리고 남편의 컴퓨터를 가져가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서둘러 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 인간은 남은 양심이 있긴 했는지 순순히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더군요. 서로 없는 살림에 시작해서 나눌 재산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 인간 이름으로 저축한 예금, 보험 등은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받기 위해 공탁을 신청해 두었죠. 뼈까지 발라먹어도 시원치 않을 심정이었기에 동정의 여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인간과 완전히 갈라선 몇 주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사건 경과를 얘기해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신고 덕분에 범죄 사실을 더 밝힐 수 있었어요. 그 점 감사드립니다. 컴퓨터에서 뭐가 더 나왔나요? 네, 아주 어마어마한 양의 몰카 파일들이 있었어요. 남편분 컴퓨터예요. 역시나. 근데 그 파일 제 언니 거인가요? 아니요. 언니분 것도 있긴 했지만 아마도 일찍 눈치를 채셨는지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이놈이 호텔 안에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더라고요. 호텔 안에요? 네, 객실, 여직원 탈의실 다양하더라고요. 6개월간 모은 거라 양이 상당했습니다. 그럼 언니 들어오기 전부터 다른 사람들 몰카를 모으고 있었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나마 다행인 건 다른 데 공유를 안 했다는 건데 피해자가 많아 형량이 짧진 않을 거예요. 이런 놈은 콩밥 먹고 정신 차려야죠. 6개월 전이라면 게임하겠다고 컴퓨터를 사온 시점이 분명합니다. 출근하기 그렇게 싫어하던 인간이 새로운 취미에 재미 붙여 괜찮나 보다 했는데
그 취미가 남의 몸을 훔쳐보는 거였던 거죠. 그런 쓰레기랑 몸 섞고 살았다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저는 언니와 수사 재판 진행 상황들을 모두 공유했습니다. 괴로운 기억이지만 딛고 일어서려면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언니의 의지였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인간은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나 이제 언니 말 잘 들을 거야. 언니 식스센스 무시했다가 죽을 만큼 고생했잖아. 앞으로 언니가 좋으면 나도 좋고 싫으면 나도 싫어할래. 그런 게 어딨어. 현정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즐겁고 자유롭게 사는 게 내 제일 큰 바람인데. 또 그 소리. 언니 대신에 다 누리라는 말은 그만해. 난 다 언니랑 같이 할 거야. 매서웠던 시련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평안했던 저희에게 닥쳤던 이 고난은 마치 우리 자매의 우정을 시험하는 듯 했죠. 가장 의지했던 사람을 의심하고 못 믿어하고 자칫하면 헤어질 뻔했습니다. 이 모든 게 악마 같은 한 인간 때문이었죠. 한편 이 시련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이 일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저는 그놈과 여전히 같이 살고 있겠죠. 현재 저는 언니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도 같이 하고 있죠. 광고회사를 다녔던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작곡하는 언니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 컨셉을 가장 잘 이해하는 언니가 음악을 맡아주기에 업계 평도 꽤 좋은 편이죠. 저는 언니와 함께 하고 싶은 게 무척이나 많습니다. 세계 여행도 다니고 번지 점프도 하고 바람을 느끼며 모터보트도 타고 싶고요. 앞은 볼 수 없지만 마음을 꿰뚫어보는 식스센스를 지닌 우리 언니. 저와는 환상의 콤비가 아닐까요? 여러분도 저와 언니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해 주실 거죠?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는 그 사람을 볼 수 없는 상태라면 얼마나 무섭고 불안할까요? 그런 일을 직접 겪은 언니분은 정말 힘드셨겠네요. 사연자분 덕에 큰일을 무사히 넘길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부디 두 분의 우애 끝까지 변치 마시고 평생 사이좋은 자매 사이로 지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